그러면 먼저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배우님하고 최지영 감독님 관객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아벨 배우자는 류아벨입니다. 원래 이름은 류선영이었는데요. 네, 이름을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다시 소개드립니다. 류선영에서 류아벨이 된 류아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첫 번째 영화였던 뼈 연출은 최진영입니다. 이미 들으신 관객분도 계실 텐데 앞서 언급을 제가 깜빡하고 입장하실 때 받으셨던 향초 같은 경우는 배우님하고 배우님 회사 S팀에서 직접 준비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에 향초 감독님 화장실 가신 것 같은데 오시면 인사하고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관객분들한테 바로 질문을 뭐 하시고 싶으신 분 있을 것 같아요. 있으시면 바로 들어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질문할게요.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이럴 것 같아서 바로 제가 그러면 일단은 감독님 오시면 마저 여쭤보려고 했는데 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전 정보가 많지 않다 보면 관객분들이 그렇게 쉽게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된지, 어떤 특정 장면에서 시작하게 되었는지, 혹은 어떤 주제에서 시작하게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고, 배우님한테는 각각의 작품들을 이제 시작할 때 역할을 시나리오로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아이디어에서 먼저 받았을 수도 있는데, 이 역할들을 어떻게 수락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각 작품들 얘기해 주시면 다음 질문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독님 먼저. 네, 이거는 2008년도 정도에 제주 영상위원회에서 이제 시나리오 공모전에 당선됐던 작품이었는데, 당시엔 저도 어렸고, 그런 좀 비극적인 역사 같은 것들을 재현하는 방식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확신이 또 안 들었던 상황이었었는데, 10년 동안 그렇게 이제 묵혀두고 있다가 재작년에 이제 울주에서 영화제가 이제 시작하는 영화제였는데 이제 제작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산을 주제로 했던 시나리오 공부를 다시 한다고 하셔가지고 얼떨결에 됐는데 돼가지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나이도 좀 많아지고 시간도 이제 흐르니까 해보고 싶었던 욕심도 있었고,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비극을 함께하고 재현하고 또 망각에 저항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되게 의문이 많았던 것 같고, 지금도 사실은 그렇고,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제작을 진행을 결심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시나리오 어떻게 하게 됐는지가 질문인 거죠. 이렇게 모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얻어 터지는 저도 좀 놀랐어요. 계속 맡고 있어가지고 너무 다른 시기의 영화들이어서 네, 이렇게 모으니까 네, 되게 색다르네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거를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그냥 되게 팀들이 좋았고, 네, 시나리오가 재밌었다. 네. 분들은 이제 시나리오부터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그냥 구두로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신 작품도 있었어요? 저는 보통은 시나리오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미팅을 하거나 얘기를 하는 편이어서요. 네 편 영화 감독님들은 다 같이 처음 작업을 이제 하신 거죠? 전에 뭐 한 번 작업을 또 했었는데 연달아 하시거나 그런 건 없었고? 네,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객분들 사이에 또 질문 생기신 거 있으면 좀 어렵나요? 질문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마지막에 밝게 끝낸 느낌은 아니어서. 네, 되게 오랜만에 보니까 여기 뼈 빼고는 다 이렇게 맞는. 근데 되게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실제로 맞으면서 연기를 해가지고
제가 아픔이 너무 느껴졌어요. 저는 스스로 맞다 저때 막 저 우리 아빠 환갑잔치도 저기 엄마한테 엄청 얻어터지는데 진짜 얻어터지는 거고 마지막에 정글도 얻어터지는 건데 네 진짜 산에서 막 불렀고 그 중간에 기음도 진짜로 맞으면서 해가지고 되게 이건 가짜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진짜로 맞았어요. 네, 되게 아팠습니다. 저는 뭐 이 네 편은 대부분 이미 전에 봤었고 배우전 준비하면서 이제 좀 예전에 찍었던 작품들도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생스러운 역할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팬분들이 이렇게 필모그래피 정리하신 것도 보면서 팬분들도 항상 고생하는 역할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 하신 거 보고 왜 그랬나 하고 작품을 쭉 보니까 진짜 육체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피폐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많이 놓여 있어서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좀 덜한 것들을 사실 좀 찾았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게 덜한 거예요? 저도 기억이 막. 제가 최근에 보니까 더 세더라고요. 좀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고르게 됐고 지금 처음이 좀 어려운데 처음 질문해 주시면 네. 오늘 제가 질문을 용기 있게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11월 29일 날 샘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보실 수 있게 롯데시네마 예매권을 5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네 바로 역시 5분 이상 오버하는 게 있어야죠. 네, 그러면 제일 처음 해주시면 정글에서 그 첫 장면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부딪힌단 말이죠. 근데 왜 부딪혔는지 그 시점이 좀 궁금해요. 사실 여기 박병원 감독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소미라는 역할은 대학원생에서 이제 대학원 조교를 맡고 있는 역할인데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무슨 사회라고 해야 되죠? 한 명 밑에 이렇게 위계 질서가 되게 정확하고 뭐라고 하더라? 뭔가 수제자 키우는 그런 도제 시스템. 네, 도제 시스템이 생각이 안 나서 네, 도제 시스템에 되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강의도 해야 되고 교수를 하려면은 이 줄을 타야 되는데 계속해서 신체적인 좀 성적인 되게 압박을 받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인데도 소미한테는 되게 나를 어떻게 뭔가 해보려고 저러는 걸 거야 라는 그런 무의식이 계속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소미의 시선일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고 이래서 그 남자가 한 번 지나갔다 또 지나갔다 또 지나갔다 이러는 거는 약간 그 두 개의 약간 이렇게 믹스된 장면이에요. 하고 나서 저희 스태프분에게 꼭 번호랑 이름을 알려주시면은 네, 인터넷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단편 영화하고 연애담하고 나의 아저씨에서 나온 거 인상 깊게 봤었는데 최근에 개명하셨는데 아벨이라는 이름에 혹시 무슨 뜻이 있으신지? 네, 저는 이 질문을 항상 받는데 아벨은 지금 한글로 아벨이라고 쓰고 있고 뜻은 또 라틴어예요. 라틴어로 생명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력을 가진 배우가 되자는 의미에서 네,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시고. 이게 예매권이 생기니까 굉장히 네, 일단은 내 그 영화 너무 잘 봤고 저는 근데 좀 밝은 영화를 좀 더 좋아해서 나머지 영화도 재밌게 봤었지만 우리 아빠 환갑잔치가 굉장히 재밌게 봤었어요. 근데 앞서서 전주에서도 샘을 봤었는데 거기서도 약간 좀 소위 말하는 좀 일진 역할을 굉장히 잘하시고 지금 여기서도 그 동생분이 계시지 않나요? 동생분에게 하는 그런 영향이 똑같이 좀 반영이 된 건가 해가지고 혹시 실제 그 동생분에게도 약간 저렇게 강한 언니인지 아니면 좀 약간 좀 친근하게 그렇게 좀 동생을 챙겨주는 언니인지 좀 그런 모습이 실제적인 모습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너무나 사적인 질문을 하셨네요. 네.
사실 저는 언니 입장이라서 동생이 입장으로선 잘 모르겠지만, 저렇게, 뭐랄까, 일진 같은 언니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제 동생한테 해야 되는 질문인 것 같고, 그러게요. 그 샘이나 뭐, 네, 저의 최근작들에서 좀 그런 장면들이 나오긴 하는데, 오늘 제 사촌 동생이 왔는데 잠깐 나갔네요. 네, 저는 그냥 친구 같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잘 모르겠어요. 동생 입장이 아니라서. 네. 저기 계시고 하고 그다음. 예, 저는 우리 아빠 환갑잔치만 전에 봤었고 나머지 세 편은 오늘 처음 봤는데 좀 다 장르 영화적인 느낌이라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라 가지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고요. 저는 사실 기욤 감독님 오시면은 좀 같이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 오셔가지고 그냥 배우님께서도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뼈 하나 여쭤보고 감독님께 또 하나 기욤도 여쭤보고 하려고 했는데 뼈 같은 경우에는 그 49년 장면이 이제 재현돼서 이제 중국은 아니면 이제 플래시백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같이. 근데 저는 그쪽 씬 같은 경우는 그쪽 그런 내러티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기적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흑백으로 촬영을 하셨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름 보니까 현대랑 좀 구분을 짓기 위해서. 근데 혹시 각본 작업이나 실제로 촬영 들어갔을 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일단 궁금하고, 좀 지역적일 수도 있는데 하루코상이랑 같이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아마 그 부친이 숨으셨던 곳을 이제 들어갔다 나와가는 이제 발목을 삐기도 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사실 제가 영화를 좀 허투루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왜 들어갔다 나와야 됐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유골을 찾으러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점에서. 그래서 그 장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발목을 다치기 위해서 쓰인 이렇게 파스를 붙여주기 위해 약간 장치적으로 쓰인 건가?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조금 답변 드릴 수 있으면 그 답변 듣고 기름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흑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요. 네, 사실은 한때 2017년에 촬영했던 그 유배우님 나오는 부분하고 49년으로 돌아가는 그 부분하고 후반 작업 때, DI 작업 때 톤은 다르게 했어요. 예, 톤은 좀 예. 약간 세피아 톤인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건 이제 연출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흑백으로 논다면 이렇게 2017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입이 돼서 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하고 톤이 과연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흑백이 무조건 과거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한테 이 영화에서 있었을 때는 과거에 그냥 딱 머무르는 듯한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사실 이제 흑백 이야기도 나오긴 했었는데 제가 안 하겠다고, 그렇게 안 하고 싶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굴 들어가는 건 실제로 저희가 동백동산이라는 제주도에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그 류배우님 들어가셨던 굴이 목시물굴이라고 실제로 4.3 희생자들이 많이 나왔던 굴이에요. 근데 직업이 그 유해발굴 그 대학원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사실 전사이기도 하지만 제가 사실 친절하지 않게 시나리오 썼던 것도 문제였는데 일본에 가서 이제 세미나 같은 데 참석을 해서 그 하루코 할머니를 만나고 그런 과정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유골이나 유해발굴이나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찾아다니는 그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그냥 자신 있게 들어가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기욤에서 그 침술사시잖아요. 이제 직업이 이제 보면은 그 이제 그 토끼털 괴한을 한테 이렇게 고쳐주겠다 하고 이제 일단 한 다음에 실제로 보면은 뭐라 그러니 정수리 안자놀이에다 탁 꽂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뭔가 이제 사리를, 그러니까 실제로 막 사리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약간 무협지 같은 데 나오는 막 비공을 혀를 찔러가지고 잠깐 나비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그게 죽은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딱 뭐 살아났냐 이래가지고 기억을 되찾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감독님께서 뭐 이렇게 디렉션 쓰실 때, 아, 이거는 뭐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잠깐 마비시킨다, 뭐 그런 느낌?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게 제가 본 게 맞은 건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 죽이려는 느낌은 아니었고, 잠깐 뭐 마비시키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신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디렉션 받으신 건지, 아니면 감독님이 좀 얘기 해주셔도 될 것 같고. 네, 제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기음에서 마침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꽂잖아요. 근데 그때 마리가 샤리를 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혀를 눌러서 마비를 시키려고 한 건지 뭐 약간 그런 의도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인사와 함께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면 아, 될 예, 것 같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기획직은 현조라고 합니다. 질문하실 거 어떻게 있어요? 혀를 눌러가지고 이 사람의 정신을 제압하려는 목적이에요. 원래 관심이 좀 있으셨나요? 그런 분야는? 아니면 어릴 때 있었던 덕후 기질이 좀 있으셨는지? 그런 일 처음 받아보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관련된 제 할아버지가 한에 사셨거든요. 이제 생각나. 혀를 제가 좀 뚫어드린 거네요. 그런 기억이 나오고. 그 사이 진짜 정말 꿈보다 해몽이라고 정말 네, 멋진 이야기네요. 멋진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 어렸을 때 연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을 때쯤에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저한테 너는 되게 연꽃 같다라고 한 말이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그 연꽃은 되게 더러운 물에서 피는 아름다운 꽃이래요. 그래서 저한테 너는 연꽃 같다고. 네, 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이겨낸다, 버텨낸다라는 말보다는 그냥 네, 그냥 살아간다? 뭐 그렇게 살아온 부분이 아마 제 안에도 그런 원동력 같은 게 있을 것 같고 감독님들께서 캐스팅하실 때는 다 그걸 알지 못하셨을 거예요. 저랑 이렇게 친하지 않으면은 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더라고요. 되게 깍쟁이 같기도 하다고 하고 되게 되게 말 엄청 없을 것 같다고 하기도 하고 그냥 술만 엄청 마실 것 같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러시는데 그런 이미지는 아마 제가 연기를 하면서 그 캐릭터랑 저 자신의 이제 자신이 만나면서 이제 좀 만들어지는 것 같고 마침 저런 캐릭터들을 지금 좀 모아서 보니까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답이 되셨나요? 네. 다음 또 있으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 배우님 알게 되고 처음 인디스페이스 온 사람이고요. 좋은 장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아빠 환갑잔치 보면서 좀 궁금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다 배역 이름이 따로 있는데 유 배우님만 본명을 그 당시에 본명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유 배우님이 주인공인 건가 하고 이제 내용을 봤는데 동생의 시선으로 이 영화가 흘러가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엔딩 크레딧을 보니까 동생 배우로 나온 이지영 배우님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유 배우님 이름이 나오게 됐는데 특별히 이 영화에서 유 배우님만 본명을 사용해서 하신 이유가 있었는지 좀 궁금했어요. 원래 류현수 감독이 감독님이신데요. 류현수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쓸 때나 아니면 글을 쓸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쓰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바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글을 쓰신대요. 근데 이 시나리오는 저랑 제 친동생도 배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자매가 했으면 좋겠다 거기다 마침 성씨가 같아가지고 류씨여서 제 이름을 넣어놨어요 이미. 근데 제 동생이랑 할 생각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붙이면 안 될 것 같다고는 했는데, 그래서 제 이름이 아예 처음에 글 쓸 때부터 류선영으로 아예 그 캐릭터가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이 시점은 동생 시점으로 따라가는데, 사실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류현수 감독이 신언니에게 보내는 복수의 영화거든요. 네, 그 영화를 찍으면서 아, 언니가 나를 많이 사랑하기는 하는구나, 어떤 방식이 다르구나를 느꼈대요. 자기도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언니에 대한 복수장이에요. 네, 복수 영화예요. 그래서 보고 언니가 굉장히 미안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제가 그렇게 해주길 되게 바랬어요. 근데 저는 또 언니 입장이다 보니까 너가 본 대로 본 거랑 언니가 생각해서 하는 거랑 다를 거야 라고 하면서 했더니,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자매가 약간 조금 돈독해진 네,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선이 그 감독님의 시선이에요. 동생이 감독님의 그거고, 이야기도 거진 감독님의 가족들의 캐릭터에서 되게 많이 따왔어요. 실제로 있는 일은 아니지만 실제 캐릭터에서 따와서 되게 디렉션이 너무나 분명했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또. 아까 5분이 어디까지? 여기 질문까지인가요? 그거를 저희 감독님한테도 질문을 할게요. 그 기음을 이제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처음 본 케이스인데, 단편들이 이제 그 단편 자체로 완결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단편은 다음을 이제 예고하는 식의 결말을 끊는 단편이 있는데, 감독님은 이거를 다음 것도 사실은 좀 어느 정도 기획은 하고 그런 결말로 끝내셨던 건지, 어떤 의도로 결말을 이렇게 마무리한 건지 좀 궁금했어요. 기음이라는 작품 자체가 아예 아카데미 졸업 작품으로 상영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뒤에 얘기가 좀 더 있어요. 그래서 마리가 그러고 나서 청계아집을 찾아가요. 권총을 들고 자축벽을 찾아가는데, 그게 있는 시대 부모들이 엄청 많이 되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받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 동명이와의 관계는 막 개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많이 했어서 장면들은 그렇게 해서 그 집 한영하고 이제 알게 되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 시대 부모님이 원하는 건 얘 그 문제는 지금 하는 거잖아요. 한여가 이 사람을 알게 되고, 한여가 이 말을 바꾸기 시작하죠. 이 사람 거를 애를 뭐 입양시키던 거야, 내린 거를 썼더니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잘 해보자. 성과가 닿게 돼서 그런 와중에 많이 계속 동면을 찾게 되는데, 시댁 부모님 계속 친절하고 너무 친절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일이 어긋나는 거, 한여가 서라지고 시댁 부모님 돌 줄 알았고, 그런 와중에 동면이 올까 말까 하는데 갑자기 그 대부분 형이 일어나요. 안 죽고 돌아와가지고 완전 이제 정리를 다 해버리고, 나중에는 마리만 그 집을 무사히 나오고 형에게서 다 죽는다고 이렇게 듣게 되고, 그런 내용까지 짰었는데 너무 기자. 이렇게 스포를 다 들어도 되나요? 나중에 혹시 만드시면 오래전 이야기. 재밌나요? 아 그래요? 아 만들어 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후원을 좀 해주시는 걸로. 이거는 뼈에 대한 얘기인데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도 그렇고 관객분들 뭐 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 제주 4.3이 있었던 그 참혹한 거랑 그 당시 그 피해 크기에 비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제 오랜 시간 안 알려졌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은 그거에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배우님 같은 경우는 하기 전에 어느 정도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인식을 좀 하고 계셨는지, 전과 후 어떤 좀 태도가 좀 바뀐 게 있었는지도 궁금했어요. 저는 마침 제주로 이사를 가게 돼서, 저는 이제 뭔가 어딘가에 이사를 되게 많이 다니는 편인데요. 이사를 가면은 그 동네의 어떤 역사나 막 이런 게 되게 궁금해요. 괜히 그냥 제 호기심인데, 그래서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에 제가 이사 갈
줄이야 정말 생각 못했거든요. 그냥 관광지로 그냥 우리 유명한 뭐 되게 아름다운 자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막상 거기를 살아보니까 뭐 한 달만 있어도 아실 거예요. 정말 바람 많고 날씨 완전 변덕이고 정말 그런 게 섬이다. 근데 이런 내가 체감하는 것도 이렇게 뭔가 되게 다른데 육지에서 진짜 육지에서의 삶과 섬에서의 삶이 다른데 또 다른 역사들이 뭐가 있을까? 근데 사실 제주도의 4.3 박물관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거의 제주 공항에서 한 3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고 굉장히 다 잘 돼 있어요. 제가 혼자 거기를 가서 그 제주도 도민들 이제 탐라국 시대에서부터 이게 제주 4.3 사건까지 완전 되게 정리가 돼서 굉장히 잘 돼 있는 박물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거를 보고 되게 마음이 너무 좀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너무 죄송했어요. 되게 이렇게까지 지역적으로도 잘 기억을 하려고 하는데 메모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냥 떨어져 있다고 해서 섬이라고 해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정말 이만큼 관심이 너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괜히 제가 좀 죄송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제주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었어요. 뭐 제주 방언이나 문화나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시나리오가 마침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내가 내 직업이 배우로서 내가 사상을 뭔가 메모리얼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 시나리오를 선택하게 됐고 이걸 찍으면서 진짜 그 유적지를 이제 박물관이 아니라 실제 유적지들을 막 다니니까 저는 이상하게 되게 저기가 다 진짜 곶자왈인데 그 원시림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제주어로. 근데 제주에서 그 막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했는데 이상하게 굉장히 숲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되게 신비로운 좀 그런 뭔가 보호받는 그런 기분이 좀 들었고 근데 첫날에 저희가 사고가 좀 많았죠. 네, 촬영 첫날에 누가 막 다치고 뭐 갑자기 다음 날부터 뭐 폭풍이 막 온다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가 사실 막 술을 막 뿌리면서 좀 막 고시래 같은 거를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정말 폭풍 소식이 확 없어지고 갑자기 햇빛이 쫙 비치면서 모든 촬영이 진짜 완전 완벽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가 뭔가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시나리오가 들어오고 이런 시나리오로 또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뭔가 어떤 뭔가 미묘한 어떤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도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배경이나 이런 거를 많이 설명하지 않고 이미 좀 공부가 되어 있어서 편했겠네요. 그런 거 설명하는 게 시나리오 전달할 때. 그 전공이 이제 사회학인데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학술 동아리에 들어가면 항상 3월에는 4.3을 배우는 시스템이어가지고 이미 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래 전부터 이제 알고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 유 배우님이 첫날 만났을 때 이제 저희 홍대에서 만났는데 되게 거기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 제가 안 그래도 평화박물관에 갔을 때 그런 감정들이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같은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저 역시도 더도 말고 이 배우가 제일 잘해줄 수 있겠구나 또 싶었던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저는 영화 기음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소한 걸 수도 있는데 그 약간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기 전에 그 기음 공이 타고 있는 차에서 그 음악이 나오잖아요. 트랙 이렇게 써 있으면서 근데 위험해지기 전에 노래가 약간 멈추나요? 약간 이상하게 들리나 그러잖아요. 그 상황이 2번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중에 감독님이 약간 공포를 조성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으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글에서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연장 주인공이
그 상사분한테도 약간 혼이 나고 그리고 동료한테도 약간 비꼬듯이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처음에 산을 가다가 어떤 여성분하고 마주쳤을 때 욕을 조금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배우님 역할에서 약간 시비를 떤다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느끼기에는 일부러 좀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더 시비를 일부러 그런 설정을 하신 건지 일부러 아니면 그냥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 CD가 튀는 거는 이제 의도된 거고요. 애초에 시나리오 때부터 의도된 거고, 그 기음이라는 게 이제 김에다 이렇게 김이라는 그 충청도 전라도 사투리인데 한자어로 그걸 다르게 하면은 이상한 소리라는 거잖아요. 기괴한 소리, 기음. 그 소리를 애초에부터 개입한 거고, 그때부터 일이 꼬이는 것처럼 시작이 되는데 사실상 결국에는 이 영화 전반에서 상징성 같은 건데, 이 영화의 기획 의도 자체가 소프트 데블린의 유한계급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마리가 의사고 동생이 농부고 경찰관인 형이 이제 공무원, 경찰 기사 계급이죠. 이 계급들끼리 싸우는데 빅브라더, 보이지 않는 소리가 그들을 계속 조종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지 사회를 흡입한다는 거, 소프트 데블린의 상황인데, 그게가 한마디로 이 모차르트의 그 드뷔시의 데뷔시라는 음악, 그 태교음악을 선택한 것부터가 애초에 이 클래식이라는 장르 자체가 좀 부르주아적 어떤 장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이상한 소리가 시작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자꾸 부르주아의 사람을 동경하고 아우디 끌고 나오잖아요. 아우디, 좋은 차, 좋은 집, 청귀하지,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 철학자의 그 뜻은 정확히는 뿌띠브와 부르주아가 이 분란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서민, 그 중간 계층들이 자꾸 스타닝 계층을 도달하고자 하는 막아내고 경찰처럼. 이게 뭐 길어졌는데 하여튼 그 소리도 다 의도네. 네, 정글에서 네, 맞습니다. 관객분이 본 게 아마 맞을 거예요. 되게 자기보다 좀 약자한테 그런 화풀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화면에서는 좀 잘 나타난지는 모르겠는데 그 처음에 그 남자 우진과 소미가 이렇게 만나서 막 두드려 맞는 장면 있잖아요. 사실 그 장면이 지금 잘 물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좀 잘린 것 같아요. 저기가 원래 성폭행을 하려다가 강간 미수에 그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소미가 일어날 때 이렇게 바지를 막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조금 좀 징그러워서 조금 자른 것 같고, 이런 얘기를 또 해도 되나? 박병은 감독이 안 계신데, 네,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마지막에 소미가 이제 그래서 뭔가를, 쇠 파이프 같은 거를 이제 들고 끝나는데, 그러고, 무서워서 이제 빨리 가야지가 아니라, 얘가 이제 한번 그냥 좀 도른 거예요. 그때 어떤 돌아서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 파이프를 들고 그 남자를 찾으러. 그래서 원래 촬영본은 그 남자랑 마주치게 돼요. 쇠 파이프를 들고 나서. 그래서 그 남자도 이제 자기가 강간 미수를 하려고 했으니까 자기도 지금 걔도 급박하고 소미 입장에도 되게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엄청 싸우는데, 그러다가 소미가 쇠 파이프로 남자를 아주 그냥 후드를 패는. 그래서 감독님이 원하는 거는 여자나 아니면 약자 중에 약자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이기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대요. 사실 이 영화로. 근데 그 장면들이 조금 아쉽게 뭔가 좀 커팅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파이프를 들고 이제 딱 갈 때 그 인물 얼굴 표정만 봐도 어떻게든 복수를 하겠구나라고 이렇게 느낌은 충분히 받아져서 그게 다 이렇게 묘사가 안 돼도 약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상상은 됐었거든요. 그렇게 보신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되게 보면 되게 속 시원해요. 그 만든 걸 보면 정말 속 시원해요. 통쾌함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참, 아, 깔끔하게 끝났다. 이런. 약간 그런 아, 거 맞아. 기음이랑 비슷하네요. 그러면 뒤에. 아니요, 그러면서 그 영화는 그러면서 정글에서 이제 밤인데 동이 트거든요. 동이 트는 것과 비슷한 속도로 이 싸움에서 소미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밝아지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기음은 복수를 하러 간다까지가 제가 들은 이야기였어요. 오늘 그럼 처음 들으신 예, 거예요? 예, 그렇게 예. 얘기. 완전 처음. 지금 되게 오래됐는데 그 사이에 만드신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있으시면은 좀 보겠습니다.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정글 같은 경우가 아까 얘기한 거 연장선상이긴 한데 이제 상대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배우란 배우가 연기한 역할도 사실은 약간 상대적으로 직장에서 을의 위치인데 을의 위치가 또 어디 가면 또 갑질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독님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복수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사람도 어디 가서 또 을이니까 그게 약간 분노를 다른 데 표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 전체적인 의도는 어떻게 좀 얘기를 더 해주셨는지. 전체적인 의도는 여자가 일단 진짜 여자가 남자를 힘으로 이기는 걸 찍고 싶었대요. 네, 그렇게 그러셨고 근데 아마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결국에 폭력을 낳으면서 끝나면은 그것도 또한 감독님이 원래 의도하신 것과는 좀 다른 거라는 생각이 좀 드신 것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시간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궁금하셨던 거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세요. 다른 잠깐. 그럼요. 실은 제일 처음부터 좀 궁금했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질문 못한 건데요. 보면서 약간 풀어졌다 긴장했다 약간 이런 구조로 영화 4개가 연달아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 기획하신 모더레이터분이 기획하셔서 준비하셨다고 들어서 이런 순서로 하신 의도가 있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저 같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독립영화를 이렇게 연달아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뭔가 이 연기를 보면서 배우님은 더 그 성향이나 연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거라서 좀 더 다양한 장르로 많이 꾸며셔서 톤이 다른 연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약간 이해안됐다, 확 긴장됐다, 이해안됐다, 확 긴장됐다로 약간 되어 있어서 그게 좀 궁금했고 마지막에 와 하고 끝났으면 좀 더 이제 질문하기가 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궁금했어요. 제가 답변을 제가 그 모더레이터하거나 기획할 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작품을 뭐를 상영할까 하는 배우분 의견을 최대한 맞춰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그럼 이렇게 후보 추리다가 이제 4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해서 그것까지는 같이 이제 결정이 됐고 순서는 제가 정했는데 아까 뭐 되게 직감적으로 좀 기획을 하는 편이어서 근데 항상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제 장편 영화는 한 편 딱 보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단편 하나만 딱 틀었을 때 보는 거랑 다른 단편이랑 볼 때 그 단편이 또 달리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할 것인가, 어떤 영화랑 같이 들 것인가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하는데 저는 혼자서 괜히 이제 방에 구석에 있으면 어떤 순서로 하지 막 이렇게 하는데 아까 얘기한 단순히 일단 이게 작품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약간 농도의 개념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농도가 짙다고 더 좋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농도가 짙은 영화를 계속 연달아 하면은 좀 그 각각 영화를 이렇게 좀 계속 감상하는데 좀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하신 강약으로 한 게 있고 마지막 영화를 뭐 좀 밝게 끝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강하게 딱 이렇게 결말이 힘있게 끝나면 좋겠는데
그 배우전 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영화 틀 때는 주로 이제 배우 얼굴이 제일 강하게 기억에 남는 걸로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편 다 그런 영화긴 했는데 정글이 좀 더 제일 좀 이렇게 유 배우님 날것에 가까운 느낌. 왜냐면 뭐 사운드라든지 다른 기술적인 게 거의 배제된 상태로 거의 현장 음과 배우 얼굴 표정으로 거의 끝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배우전은 대체로 좀 그런 얼굴일 때 끝내는 편인 것 같아요. 마지막 편은 좀 더 길게 얘기하면 이게 주객이 전도될까봐. 배우분은 그 순서를 한다고 하실 때 어떠셨어요? 그 4편 한다고 하실 때 다른 영화도 있었는데. 아, 네, 저는 100% 백다빈 대표님의 의견에 따랐습니다. 네, 백다빈 대표님이 틀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오케이 했습니다. 네, 저는 모든 제가 한 작품에 다 애정이 너무 많이 있는 편이라서, 네, 또 필름다빈에서 배우전을 해주신다고 해서 사실 되게 얼떨떨했거든요. 그래서 나의 어떤 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으신 걸까?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 대표님께 맡겼습니다. 네, 그게 다고, 네, 저는 오늘 보니까, 네, 대표님이, 네, 다른 영화를 또 많이 보셨겠지만, 이상하게 되게 많이 맞는 영화를, 네, 선택하신 데 이유가 있나요? 다른 영화들 많이 팬분들 보셨을 텐데, 좋게는 다 좋은 영화들이 많은데요. 아까 얘기한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이 좀 있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근데 다른 영화들 보면 이게 상황에 이렇게 뭐라 해야지?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대부분 폭력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캐릭터들이 많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뼈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제일 이렇게 관객을 리드해서 관객이입할 수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고 그렇긴 한데 대체로 그런 영화들이 많기는 많아서 그래서 나름 우리 아빠 한것 잔치나 뼈가 좀 반대해서 연기한 작품이라 생각을 좀 이렇게 믹스하면 좋겠다 이 정도로 생각은 했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 전체적으로 보면서 제 스스로가 되게 마지막에 이렇게 긴장하면서 끝나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속 시원한 액션물을 더 찍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더 화끈하게 할 걸. 그땐 볼륨 2로 다시 또 하는. 그러면 저희 시간이 좀 돼가지고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그래서 그 감독님들 뭐 차기작 얘기해 주셔도 좋고 그냥 오신 관객분들이나 배우분한테 얘기해 주시는 마지막 인사 해주시고 배우분들 마지막 인사하면서 이왕 된 거 이제 영화 새로 개봉하시잖아요. 마지막 인사하시고 영화 홍보도 같이 해주시면서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조 감독 먼저. 네. 유아벨 배우는 아주 재미있는 분이기 때문에 보기가 잘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또 좋은 기회로 다시 만나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인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류아벨 배우님 팬으로서 또 같이 작업하고 협업하는 동료로서 항상 기대하고 있는 배우기도 하고 사실 기음하고 정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런 거 같거든요. 그런데 어떤 안도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류아벨 배우는 무조건 가서 응징하고 사적복수 자력복수 할 거라는 그 안도감이 항상 있기 때문에 무서웠지만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나중에 다시 또 더 긴 영화로 아벨 배우님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기획해주신 필름 다빈의 백다빈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디스페이스가 독립영화극장 중에 가장 큰 극장인 거 여러분들 혹시 모르셨을까봐 알려드립니다. 네, 여기서 되게 여러 가지 많은 독립영화들 그리고 뭔가 아트 영화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비주류 영화들이 많이 상영하는데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또 이 장소를 찾아서 영화를 봐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류아벨만 나오는 영화를 4개 동시에 보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4개 몰아서 보는 건 또 처음인데 제가 확인 못한 걸 관객들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저 사실 굉장히 컸거든요. 어떤 느낌일지에 대해서.
네, 진짜 자리를 이렇게 많이 채워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혹시나 또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네, 제가 이번에 새로이 회사를 S팀이라는 회사에 들어왔는데 회사에다가 이제 제가 관객분들께 선물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면 반씩 하자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향초를 작게나마 준비했습니다. 거기 향은 다 통일이에요. 피오니 향이라고 네,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향이고 네, 따뜻하고 향기로운 겨울이 되시길 바라면서 또 11월 29일 날 제가 출연한 영화 샘 맞지 않아요. 그 영화는 정말 맞지 않습니다. 이 네 개 영화 되게 결이 너무 다른 영화고 네 이렇게 저는 역시 뭐 이게 로맨스에 어울리는 배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로맨스 코미디 로맨스 로맨틱 로맨스 코미디 네 그런 장르의 영화로 새로 찾아뵐 것 같고요. 또 12월 1일에 TVN이라는 방송국이 있는데 거기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고 네 주인공은 현빈과 박신혜 씨가 하는데 거기 되게 잠깐 나오지만 너무 재밌어요. 일단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흥미롭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앞으로 더 류아벨 배우전 하면은 진짜 사람들이 다 오고 싶을 만큼 영화를 진짜 많이 촬영하는 게 제 꿈이고요. 네, 또 다시 또 기획을 해주신다면 그때는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거랑 맞지 않는 영화들로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다른 배우분들도 물론 그랬지만 진짜 이번에 앞에 계셔서가 아니라 역대급으로 적극적으로 진짜 같이 홍보해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트레일러 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적극성을 가지고 함께 해주셨거든요. 배우님께 감사드리고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관객분들 감사합니다. 그 서로 안내하자면 잠깐만 그 1층 이제 인디스페이스 라운지가 있어요. 그쪽에서 배우님이 사인을 해주실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사진 촬영까지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1층에서 사인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는 빨리 빠져서 다음 영화를 위해서 빨리 빠져줘야 되니까